아이, 싫다니까. 뭐하러 해. 피곤하다고. 여보, 제발. 오늘은 꼭 해야 해요. 아, 진짜 엄청 귀찮게 하네. 해도 안 되는데 뭐하러 해. 여보, 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61세 김선미입니다. 저는 아직도 35년 전 제가 겪었던 시집살이가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때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혼 초 저는 매일이 눈물로 시작해 눈물로 끝났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있어야 한다. 애 하나 못 낳는 게 무슨 며느리냐는 말을 들으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남편은 무심했고 시댁 식구들은 냉정했습니다.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저는 버티고 참았고 웃었습니다. 아니, 억지로 웃으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면, 혹시라도 저처럼 외로운 시절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1993년 그해 저는 29살이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이제 만 4년이 조금 넘었고 그동안 제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하고 또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라는 것이 평온함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말로 다 못할 숨죽임과 참음 속에 가라앉은 날들이었지요. 결혼 전 남편은 다정하고 책임감 있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시어머니도 딸처럼 지내자 하시며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기에 저는 기대를 품었습니다. 결혼이란 게 결국 서로 맞춰가는 일이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이라고 배워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저는 결혼 3개월이 지나기도 전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저희는 시댁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분가를 하고 싶다는 저의 조심스러운 요청은 단호하게 거절당했습니다. 얘야, 어머니 혼자 두고 나가겠다는 거냐? 우리 집안은 그런 식으로는 안 살아. 며느리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도리야. 남편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맞서기엔 아직 가족이란 틀 안에서의 입지가 너무 약했거든요.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온화하셨지만 하루하루 저를 관찰하듯 쳐다보셨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으면 눈빛이 달라졌고 밥상을 차리는 제 손길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무언의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정작 저는 새벽부터 회사에 나가고 저녁 늦게야 돌아오는 워킹맘이었는데도 말이죠. 어느 날 아침 저는 급하게 밥상에 된장찌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날은 밤새 보고서를 마감하느라 잠을 거의 못 잔 터라 정신이 몽롱했거든요. 그런데 식사 중 시어머니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된장이 맛이 왜 이래? 밤에 뭐 하느라 이렇게 대충 했니?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못한 게 아니라 정신이 없어 제대로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그저 젓가락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조금만 돈 모아서 나가서 살면 안 될까? 어머님도 좋으신 분이지만 아무래도 불편해서.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넌 왜 그렇게 예민하냐? 우리 엄마가 널 뭐 얼마나 힘들게 한다고 그래?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괜히 제가 예민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였지요. 그날 이후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억울한 일이 생겨도 오해를 받아도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견뎠습니다.
조금만 참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제 존재는 집안에서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 끓인 국에도 시원찮다는 말만 돌아왔고, 제가 벌어온 돈은 가족의 생활비로 쓰이면서도 고마운 말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나면서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신호는 원래 바쁘다며 웃어 넘기던 시어머니도 시간이 흐르면서 대놓고 말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즘 애들은 이상해. 옛날엔 결혼하면 1년 안에 다 낳았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그게 안 되네. 그 말이 밥상머리에서 툭 튀어나왔습니다. 저는 젓가락을 든 채 멈췄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님은 물을 따르며 웃었고 동서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보는 듯한 그 침묵이 숨이 막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같이 병원에 한번 가보면 어때? 나도 걱정돼서 그래.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병원 가보자. 괜히 엄마 말 듣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우리 문제니까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 말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싶었죠. 며칠 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뜻밖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의 정자 활동성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선천적인 무정자증일 수도 있어요. 순간 귀에서 피가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없이 손을 꽉 쥐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덤덤한 척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는 애초에 가질 수 없는 꿈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사실을 말하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후로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저를 압박하셨습니다. 병원은 가봤어? 요즘은 다 과학적으로 해결한다며. 내가 일을 너무 오래 해서 그런 거 아니야? 형님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나 때는 결혼하고 3달 만에 애 생겼는데 역시 젊을 때 낳아야 해. 늦으면 답 없어. 그 말들에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한 채 저는 모든 의심과 비난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루는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얘는 성격은 참 착한데 너무 말라서 그런지 체질이 애 낳을 복이 없나 봐. 뼈만 앙상해서. 그 자리에서 저는 참았습니다. 눈물이 올라오는 걸 억지로 삼켰고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몰래 울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수건을 입에 물고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왜 나만 참아야 하는 걸까? 왜 아무도 진실을 말하지 않는 걸까? 그렇게 또 한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말해줬으면 좋겠어. 엄마한테 우리 문제라는 걸. 남편은 그날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내가 못났다고 소문내고 싶어?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내가 감당한 건 당신 자존심이었는데 정작 당신은 나를 지켜주지 않겠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아침마다 두통이 생겼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방에서 무심히 국을 끓이다가 갑자기 눈물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저를 시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지켜보셨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픈 거 아냐? 또 병원 가봐. 그래도 애 낳을 준비는 해야지.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요.
1995년 음력 3월 시아버님의 생신을 맞아 큰 댁에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방 안 가득 어른들이 둘러앉은 자리엔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전이며 나물이며 반찬이 올려졌고 저는 아침부터 주방과 안방을 쉴 새 없이 오가며 손을 놀렸습니다. 형님은 일찍 와서 상에 앉았고 동서는 늦잠을 자서 반찬 하나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유독 저만이 시어머니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죠. 예, 김치 좀 얹어드려. 그리고 국물도 한 번 더 끓여와야겠다. 시원하지가 않아. 그 말에 저는 허리를 숙여 국그릇을 챙겼습니다. 이미 새벽부터 계속 서 있었던 다리가 욱신거렸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식사 자리에선 분위기가 전부였으니까요. 큰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혼부부는 언제쯤 좋은 소식이 있으려나? 형수 말로는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라며 그 순간 방 안의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멋쩍게 웃으시며 말하셨습니다. 요즘 애들이 일을 너무 오래 하잖아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몸이 예민해져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이제 슬슬 노력은 해야죠. 집안 어른들도 기다리시는데. 그 말에 저는 수저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국만 떠먹고 있었고 형님은 쓴 웃음을 지으며 반찬을 뒤적였습니다. 그러다 작은 어머니가 거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체질이 약한 거 아닐까요? 너무 말라서. 아기를 품기엔 기운이 부족해 보여요. 그 말은 칼처럼 제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도무지 반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굳은 채 어깨만 내려갔습니다. 식사 후 저는 재빨리 상을 치우러 주방으로 들어갔고 형님과 동서는 안방에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부엌에서 접시를 닦던 제 귀에 형님의 목소리가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 올케는 뭔가 흐름이 안 좋아. 그렇게 조용하고 말 없으면 어른들도 마음 놓기가 어렵지. 그리고 그 나이에 벌써 이렇게 늦어지면 곤란하지 않겠어? 동서가 낮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착하긴 하잖아요. 밥 잘하고 말도 없고 시어머니 말도 잘 듣고. 그래, 그건 그래. 그런데 애가 없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그릇을 놓칠 뻔했습니다. 억지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다시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물은 따뜻했지만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밤이 되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시댁방에 들어가 앉았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곁에 앉았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지.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미안함도 없고 이해도 없었습니다. 그저 겉도는 위로 한 줄. 저는 조용히 몸을 돌려 이불을 폈습니다. 그날 새벽 저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에 남은 붉은기를 닦으며 입을 굳게 다문 채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내가 바란 건 아이 하나만이 아니었다. 나를 지켜줄 한마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였을까? 그 후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남편의 상태를 들은 날 밤, 저는 몰래 달력을 꺼내어 베란이를 계산했습니다. 기적이라는 게 혹시라도 있을까 싶었거든요. 선천적 무정자증이라지만 정말 단 한 번의 가능성이라도 있다면 저는 그걸 붙들고 싶었습니다. 오늘만큼은 남편이 피곤하다며 등을 돌릴 때마다 저는 다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당신 피곤한 거 알지만 오늘 하루만 부탁할게. 그는 짜증스럽게 뒤척였지만 결국 무덤덤하게 이불을 들추며 제게 등을 내어주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밀착시켰고 그 순간 남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울고 있었지만 얼굴은 굳은 채로 그를 붙잡았습니다. 그 밤 우리의 관계는 기계처럼 흘러갔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고 온기도 없이 다만 해야 하니까라는 마음으로 모든 게 끝난 뒤 남편은 등을 돌리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저는 어두운 방 안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번엔. 그리고 며칠 뒤 피로 물든 속옷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내 몸이 아니라 내 마음이 점점 병들기 시작한 건. 시어머니는 요즘 들어 점점 말씀이 많아지셨습니다. 아침에 반찬을 내오면 간이 싱거워. 내가 애를 못 가지는 것도 이렇게 맹맹해서 그런가 몰라. 밥상이 끝나면 몸에 열이 없으면 아기도 안 들어서는 거야. 내가 냉해가 있는 것 같아. 형님과 동서는 그런 말을 들으면 외면하거나 웃어넘겼지만 저는 그게 되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누구도 몰라주니까요. 결국 어느 날 밤 저는 고열로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방문을 열고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몸살 감기겠지. 마늘차나 끓여 먹어.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와서도 제 상태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에 들어와 양말을 벗고 신문을 뒤적였습니다. 병원 가보지 그랬어? 그 말에 저는 입을 닫았습니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불을 개고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조용히 장롱문을 열고 옷가지를 꺼냈습니다. 배낭 하나, 손가방 하나. 침대에 앉아있던 남편이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짐 싸는 거야. 무슨 소리야? 어디가? 나 좀 살아야겠어. 남편은 잠시 저를 쳐다보다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저는 마루에 나와 마지막으로 집안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이 공간, 내가 견디며 쌓아온 이 삶. 그런데 이 집 어디에도 저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직 어두운 골목길, 찬 공기가 두 뺨을 스쳤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발을 내딛었습니다. 이사한 방은 아주 작았습니다. 사람 하나 겨우 누울 수 있는 반지하, 창문은 머리 위쪽에 나 있었고 창틀엔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은 처음으로 제게 혼자만의 공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불을 깔고 앉자마자 저는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무거워서였어요. 너무 오랜 시간, 너무 많은 것들을 참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구들 밥을 짓고 말없이 밥상을 치우고 말 한마디에도 움찔하고 그동안에 저는 그렇게 감옥과 같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낯선 천장에서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내가 어디 있는지도 잠시 잊었지만 곧 모든 기억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싱크대에서 물을 끓였고 반찬 가게에서 사온 깍두기와 멸치볶음을 꺼내 밥을 차렸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아무 눈치 보지 않고 먹는 밥상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야 저는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친정엄마가 결혼 전에 써준 편지였습니다. 봉투는 낡았지만 글씨는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살다 보면 꼭 참고만 살 필요는 없단다. 참지 말고 내 마음이 상하면 말하고 힘들면 쉬어. 내가 누구의 아내이기 전에 내 딸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나 자신을 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날 오후 문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손엔 작은 과일 바구니 하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을 둘러보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런 데서 혼자 살겠다고 나간 거야? 우리 집안 사람들 창피한 줄은 알아야지. 형님들도 다 너 얘기해. 며느리가 제정신이냐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담담히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며느리로 살았지 제 삶은 없었습니다. 한 번쯤은 저 자신으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말없이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돌아서 나가셨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구두 소리가 어쩐지 낯설고 무겁게 들렸습니다. 밤이 되어 잠을 청하려는데 문틈으로 누군가가 편지를 두고 갔습니다. 펼쳐보니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당신이 나간 날 처음으로 공허하다는 걸 느꼈어. 하지만 아직도 난 내가 피해자라는 기분이 들어. 내가 잘못한 건 알겠지만 이렇게 끝내는 게 맞는 걸까? 저는 편지를 조용히 접었습니다. 아직도 그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그가 바라는 건 화해가 아니라 자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위안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일기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나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그저 나 자신으로 처음 살아보려 한다. 그 작은 방에 며칠 머문 뒤 저는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기차역에서 내려 버스를 갈아타고 시골길을 따라 터벅터벅 걷던 길. 오랜만에 본 친정집의 마루는 여전히 해가 잘 들고 따뜻했습니다. 문을 열자 엄마가 마당에서 고구마 줄기를 다듬고 계셨습니다. 저를 본 엄마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빛으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괜찮은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은 하지 않아도 그 눈빛만으로 다 알 수 있었어요. 왔냐? 씻고 밥 먹자. 엄마는 늘 그랬듯 무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엌에서 들려오는 된장국 끓는 소리, 조용히 내어준 수건과 잠자리 이불은 엄마의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밥상 위엔 된장국, 고등어 조림, 나물 몇 가지. 저는 국 한 숟갈에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숟가락을 놓고 말없이 울고 있는 저를 보며 엄마는 조용히 제 등을 쓸어주셨습니다. 참았구나, 많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밤이 되어 저는 엄마 방에 들어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엄마, 나 이혼할까봐. 너무 힘들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한계가 있어. 내가 여태 참은 거면 이젠 내 편을 내가 좀 들어줘야지.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내 편이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깊이 박히는 걸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올 무렵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엄마의 얼굴이 굳더니 수화기를 제게 넘기셨습니다. 너희 시어머니가 쓰러졌단다. 지금 병원에 계신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말도 많고 상처도 많았던 시어머니였지만 그분이 쓰러졌다는 소식은 그냥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가야지. 그래도 내가 안 가면 누가 가겠니? 미워도 가족이잖니. 엄마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짐을 싸들고 기차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논밭을 보며 마음속엔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었습니다. 원망과 연민, 의무감과 미련, 그리고 아직 풀지 못한 슬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병실 안엔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말없이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팔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그분을 보며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화내기도 원망하기도 힘든 마음. 아마도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낸 후 찾아오는 고요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어머니는 잠결에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의식적인 동작이었겠지만 저는 그 손을 조용히 쥐었습니다. 병실 안은 적막했습니다. 침대 옆에 놓인 시계만이 똑딱똑딱 고요한 공기를 깨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이 지났을까요? 시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떠졌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왔구나. 힘겹게 내뱉은 그 말에 저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한참을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게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다 내 잘못이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시큰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세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힘겹게 눈을 다시 떴고 천천히 제 손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너한테 너무했지. 이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정말 고생이 많았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좀 괜찮으세요? 그는 제 눈치를 보며 다가왔습니다. 저도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후회, 미안함,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책임감. 우리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남편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을 나와 병원 뒤편 벤치에 앉았습니다. 공기는 싸늘했고 초가을 바람이 옷깃을 스쳤습니다. 미안해.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무 무심했고 도망쳤던 것 같아. 너한테 상처 준 것도 제대로 안 잡은 것도. 저는 말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다시 시작하자고 말할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돌아와 달라고. 그 말에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너무나 많은 감정이 엉켜 있었습니다. 그를 미워했던 기억, 그리웠던 순간,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아물어가는 상처.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 그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 기다릴게.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그 말이 거짓이 아니기를 바라며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병실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용서란 꼭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걸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병원에서 퇴원한 시어머니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엔 집이 아닌 요양원 근처의 작은 찻집이었습니다. 그녀는 환자복 대신 오래된 갈색 가디건을 걸친 채 차분한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그녀는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한테서 다 들었어. 제 심장이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눈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못 가진다고.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다그쳤는지 그게 다 내 탓이라고만 생각해서 내가 더 미웠다. 근데 그게 아니었더구나. 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왜 내 아들이 무정자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 그놈이 최근에 이야기를 하더라.
다 자기 때문이라고. 그런데도 창피해서, 자존심 상해서 우리한텐 숨겼다고. 넌 그 모든 비난을 혼자 감당한 거고. 너무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까. 우리가 얼마나 뭘 지각했는지. 내가 네 시누이들한테도 다 말했어. 내가 당했던 모욕들, 그건 우리가 무지해서 그런 거라고. 우리 모두 진심으로 반성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디 용서해다오. 우리가 너무 모질게 굴었구나. 아들놈은 한심한 놈이지. 지금에서야 우리에게 진실을 말하고 너에게 용서를 구하겠다고 하더라. 그 말 듣고 나도 정신이 번쩍 들었어. 이 모든 게 내 잘못이 아닌데 왜 너만 아파야 했을까 싶더라. 저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이젠 너희 둘 따로 나가 살아. 편하게 살아. 더 이상 간섭하지 않을게. 우리 집안일에 널 끌어들이지 않을 거야. 나도 이제 남은 날들 조용히 살 거야. 애들도 그러기로 했어. 그녀는 마지막으로 손을 쥐고 낮게 웃었습니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가족처럼 살아보자. 내가 그렇게만 허락해준다면. 그 순간 제 가슴 한쪽에서 뭔가가 녹아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랜 시간 서로를 오해하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심은 언젠가 전해지는 법이고 용서는 결국 내 안에 있는 힘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지금 어르신들이 과거 수많은 시련과 차별, 그리고 희생 속에서도 가정을 지켜오신 우리 어머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어느 한 시니어 여성의 삶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퍼질 수 있게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